조금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담배보다 해롭다는 정크푸드. 이 정크푸드는 쓰레기, 넉마라고 하는 그런 뜻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관련돼서는 고칼로리의 영양의 불균형이 아주 현저히 나타나는 이러한 식품이나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크푸드는 그 흡연자들의 담배보다도 아주 몸에 더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정크푸드를 판매하는 이 식품 회사를 담배 회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의 우리 음식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정크푸드가 생활 전반에 우리 요식업 전반에 아주 널리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정크푸드들의 유혹은 광고 매체들을 통하여서 상당히 우리를 대담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크푸드는 쓰레기, 넉마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렇지만 모양으로 본다면 결코 쓰레기나 넉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쓰레기, 넉마 취급을 받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양의 불균형이 너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도 하고, 또한 식재료에 대한 부분이 아주 신선하지 못하고 또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불량 식재료들을 맛을 가미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정크푸드와 약선의 차이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약선과 정크푸드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약선의 양생 원칙에 비교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선의 양생 원칙은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음식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그 기본적인 원칙으로 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균형을 깨뜨리고 조화가 얼그러지는 그 부분의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 깨뜨려진 것은 바로 어떤 상태냐, 무엇이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게 만드는 상태를 유발하게 하느냐, 그걸 볼 때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선에서 조화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조화와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 양생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은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보충할 것은, 부족한 것은 보충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크푸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약선에서도 이러한 식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그 중에 가장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부분이 바로 그 GMO 콩과 옥수수, 여기에 대한 부분들인데, 물론 GMO에 대한 부분이 콩과 옥수수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식물성과 동물성에까지 폭넓게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 1인당 1년에 GMO 콩을 그리고 옥수수를 얼마나 섭취하는가에 대한 조사에 의하게 되어지게 되면 1인당 쌀 소비가 1년에 한 65kg를 소비를 한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 GMO 콩 같은 경우는 약 20kg, GMO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약 25kg 정도의 양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숫자만으로 보게 된다면 뭐 쌀보다는 적으니까. 그렇지만 주식이 아닌 부식이 이 정도의 양을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 사실 작은 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나는 뭐 콩밥을 좋아하지도 않고 콩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콩을 별로 먹지 않는다. 특히 뭐 옥수수, 수입 옥수수를 내가 먹을 기회가 어디 있겠느냐. 나는 안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수입 GMO 콩과 수입 옥수수 같은 경우를 가공식품 형태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GMO 콩과 옥수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GMO 콩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보니까 한국과 EU 공동체의 경우의 차이를 두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부분의 이유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GMO 콩이나 옥수수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식용유와 간장 등에 대해서는 제외시켰고 그리고 표시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의도적으로 그 혼입을 한 경우에 서로 이제 GMO 콩과 GMO 콩이 아닌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정상적인 옥수수와 이제 유전자가 조작되어져 있는 GMO 옥수수를 혼입한 경우에는 3% 이상이 되게 되어지면,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EU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품에 GMO 콩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GMO 관련 그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모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식산업의 메뉴에도 역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비의도적인 그 혼입, 즉 가공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고 한다 할지라도 0.9% 이상이 되게 되어지면 그걸 이제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정크푸드는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느냐, 드러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 한다면 GMO 관련되어져 있는 GMO 농산물들, GMO 1차 가공품들, 그리고 좋지 않은 식재료들, 청결하지 못한 식재료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선의 양생 원칙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친환경적이고 더 그 건강에 이로운 착한 식재료들, 더 신선하고 깨끗한 식재료들을 더 많이 보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 현실에서 약선의 양생 원칙을 지켜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단적인 부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GMO 농산물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이 차이만으로도 충분히 약선의 원칙이 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다뤄봐야 될 문제지만 이 약선의 이유와 활용편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절반의 인구가 굶주린 상태는 굉장히 보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아와 빈곤이 단순하게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만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부족하게 먹는 그 음식마저도 사실은 거의 그 부유한 나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음식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학생들 같은 이 정도의 음식을 아마 줘도 안 먹고
줄 때 뭐 돈을 준다고 해도 먹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그러한 그 영양이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덜어낼 것이 한없이 많은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2분의 1이 기아와 빈곤으로 인해서 지극히도 불균형한 영양 섭취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 단체급식 상황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양학적인 바탕을 근거로 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적어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은 상당히 잘 맞아지고 있고 실천적으로도 잘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재료 자체가 또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그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균형 잡힌 조화와 균형의 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이렇게 균형 잡힌 그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입맛에 맞지 않게 되질 때 쓰레기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건 그 식재료가 좋지 않고 조리가 잘못됐고 균형비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스턴트 식품, 그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내는 그러한 푸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2분의 1의 기아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아동들과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그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가공품 같은 가공식품들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식품업계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좋은 식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좋은 조리 방식을 통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치유를 겸한 이 로아스 상품들, 로아스 식품들을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러한 것이 간편식 형태로 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진다면 여기에서 덜어낼 것이 뭐고 보충할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볼 때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냐면은 저에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절 음식을 쓰고 있지만 계절적이지 않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를 사용해서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요리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과연 이 계절에 나는 계절 재료들을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꼭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재배되어진 거라든지 나라가 글로벌하게 발전되어지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공수받을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계절에 출하되고 있고 그 계절에 시장에 나와 있고 그 계절에 마트에 진열되어 있다 해서 그 계절 식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또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약선 그 고서적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봄에 맞는 봄 계절 요리, 여름 계절 요리, 가을 계절 요리, 겨울 계절 요리, 이 사계절에 대한 계절 요리뿐만 아니라 그 월별 요리, 24절기 요리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식재료의 모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식재료의 맛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맛의 가감이 그 식재료 그 해에 그 달에 그 시기에 나는 식재료와 결합이 되어져서 계절 음식, 계절 밥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깨가 듬뿍 뿌려진 고급 빵에 밭에서 각 따온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더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살짝 볶은 토마토와 방목에서 키운 얼리지 않는 생고기로 만든 패티로 만든 이 햄버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 햄버거는 과연 그 정크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약선 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조건에 맞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햄버거는 아주 착한 햄버거고 이 햄버거는 아주 훌륭한 약선 요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는 신선하고 훌륭한 그 착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 비율이 그 어느 식품보다 어떤 요리보다 균형비를 잘 갖추고 있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햄버거를 보게 될 때 그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멀리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약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들을 생각하기보다 그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이 어떠하며 거기에 영양 균형비가 어떠하는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덜어낼 것은 잘 덜어내고 보충할 건 잘 보충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약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순한 그동안에 봐왔었던 그런 식품들, 그런 판단들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는 정크푸드고 패스트푸드다. 햄버거도 좋은 재료를 사게 되면 정크푸드가 될 수 없죠. 그 조리 과정에서 훌륭한 조리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요. 그리고 뭐 영양의 균형비를 생각한다고 할 때도 역시 굉장히 훌륭한 음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리게 더 좋은 방식으로 또 음식을 만드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꼭 패티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고기의 종류 같은 경우도 구태여 얼리지 않는 생고기를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콩으로 만든 고기 패티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이 그동안 약이 되지 않고 건강을 해롭히게 했었던 음식이라는 할지라도 거기서 건강을 해롭히게 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게 하는 넘치는 것과 부족했었던 것을 보충하면서 덜어내면서 착한 어떤 음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음식, 오히려 건강해지게 하는 음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의 예를 든다 하더라도 라면에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보충할 건 보충하면서 예전에 그냥 좋지 않은 음식의 한 오명으로만 남아있는 부분들을 좋은 라면으로 탄생을 시킨다고 한다면 상당한 다른 부분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먹방의 열풍이 아주 거셉니다. 과연 우리는 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제대로 먹고 있는지, 정말 건강하게 먹고 있는지,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우리의 슈퍼스타들이 이렇게 먹는 것은 뭐 아주 특이한 것이 아니죠. 특히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먹지만 홀로 먹는 경우에는 거의 음식을 사람이 먹는 것 같이 먹는 것보다는 뭐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사료를 섭취하듯이 뭐 허겁지겁 먹는 상황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음식을 먹는 것 같지는 않죠. 우리가 먹는 식탁에는 이러한 돼지가 음식으로 올라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그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살이 많이 찌 있는 돼지 같지만 상대적으로 다리는 굉장히 왜소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살을 잘 찌게 하는 형태로 유전자를 조작을 한 돼지인 거죠. 살은 잘 찌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그 살의 양만큼 성장 속도만큼 몸에 있는 각 기관들은 그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돼지로 이제 변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그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돼지를 도축화해서 고기로 우리가 제공을 받고 또 그걸 먹고 있는지도 물을 일입니다. 분명 돼지긴 돼지인데 돼지답지 않죠. 물론 이제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 부분은 살코기 양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전자를 변형해 가지고 사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빠른 그 시일 내에 그리 멀지 않는 날에 공장을 통해서 아니면 가공식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등장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선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재료들을 식재료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 살코기 양이 엄청납니다. 보시는 이 소는 GMO 소입니다. 보시는 닭은 그 GMO 닭인데요. 이 닭가슴살만 한 2kg 이상 나가는 닭도 있다고 합니다. 닭가슴살을 애용하는 우리 몸짱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그런 그 닭가슴살이 유전자를 조작한 GMO 닭가슴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음식 문화의 트렌드 GMO. 이 영화를 위한 연구로 미국의 소도설장을 둘러본 봉준호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슈퍼돼지 현상이 현재는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실에 매우 가깝다. 그렇게 이 봉준호 감독은 독립신문에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미 유전자 변형 연어를 만들었고 이미 FDA 승인을 받았죠. 참 받기 힘들다는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시장에 아주 조심스럽게 유통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영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봉준호 감독은 유전자 변형 돼지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그 부분의 박사과정 학생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옥자라고 하는 이 영화는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자를 빨리 만들어서 진짜 제품이 곧 나올 테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봉준호 감독은 BBC의 인터뷰에서 이 GMO 식품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도 그들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즉, 이 GMO가 유의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게 연구된 바도 없지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는 음식을 우리의 식탁에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미래 음식의 트렌드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이 전염병과 관련된 사태를 보더라도 이 마윈의 이야기가 말이 떠오르는데요. 마윈은 그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크샵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20년에 30년 동안까지는 이 건강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테마가, 이 컨텐츠가 삶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컨텐츠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생각하면서 무슨 일에 임하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선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도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음식 문화 패턴 자체도 역시 건강을 생각하고 즐거움을 생각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실천하는 그런 약선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현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환경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는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웰빙 푸드에서 옛날 시골 밥상 슬로우 푸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음식이 약이 되는 약선 요리로 이제 국민의 식문화가 변해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것,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대기업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바로 한국 요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살펴보게 될 때 한국 요리는 이제 글로벌 상품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기술력이 2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한국 음식은 2위. 한류 드라마의 붐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한류의 드라마가 3위였다고 한다면 한국 음식은 대단히 높은 거예요. 또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8위라고 한다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의 음식 문화는 세계의 그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상당히 더 빠른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음식 문화 패턴은 더 급속도로 다변화하는 양상을 통하여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바로 이 건강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음식 문화 컨텐츠 속에 포함되면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현실이 현실이 된 이 로봇 요리사. 만약에 우리가 이 약선을 공부하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기술만 익힌다 한다면 머지않아 로봇에게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내는 로봇은 이미 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유명한 맛을 내는 그런 그 셰프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흉내내는, 제대로 실현해내는 그런 로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 뭐 다시 이게 현실로 돌아와서, 물론 그것도 현실이긴 하지만요. 한식 프랜차이즈 뷔페도 역시 상당히 호황 상태에 있고, 또 지역의 상권들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식 프랜차이즈 뷔페의 호황과 상권 잠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지들이 이 뷔페 한식 프랜차이즈의 삼국지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CJ 계절밥상, 그리고 신세계 올반, 이랜드의 자연별곡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개의 한식 프랜차이즈 뷔페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뭐 점점 그 유명세는, 그리고 그 인기도는 이제 떨어져서 지금은 뭐 언제든지 찾아가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뷔페로 이제 변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동안의 양식 뷔페가 상당히 호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도 한식 뷔페는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뷔페의 사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 중에서 공통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산지의 식재료들을, 아주 건강한 식재료들을 노컬을 기반해서 구매를 하고, 그 구매한 것을 통해서 농가와 사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특징적인 부분을 봤을 때 CJ 계절밥상 같은 경우에서는 산지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 이슈하에 농가와 상생, 그리고 신선한 한식 뷔페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기의 올반 같은 경우에는 올바르게 만들어서 반듯하게 차린다라고 하는 부분의 올반이죠. 그래서 돋보이는 부분은 콩과 쌀과 장과 채를 이용해서 제대로 맛을 내는다. 그래서 한식의 기본 베이스가 되어지는 양념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뷔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랜드의 자연별곡은 무엇보다도 그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왕의 밥상을 맛보게 한다. 그런 캐치프레이드 앞에서 전통 음식을 재해석하고 팔도 진미를 샐러드 바로 제공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뭐 그 외에도 상당히 여러 그 한식 뷔페들이 생겨났다가 사그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은 한식의 퓨전화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한다면 맛과 모양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새로운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한식에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영양학적인 균형 비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식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보는 부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보다 어떻게 구성해서 먹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 한식 뷔페를 접하는 이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될 이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절 밥상이 자연별곡이니 하는 그런 그 이슈 아래 그 제철 식재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제철 식재료라고 하는 부분의 정의도 정확히 더 확고하게 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뭐 대충 그 계절에 나오니까, 그 계절에 시장에 있으니까, 그 계절에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쓴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을 해서 계절 밥상이니 왕이 먹었던 밥상을 맛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왕의 밥상은 뭐 계절의 밥상이기도 하지만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극복하기 위한 밥상의 부분도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먹던 음식과 그 왕비가 먹는 음식, 공주가 먹는 음식, 왕자가 먹는 음식, 그리고 이 할바마마가 먹는 음식과 할마마마가 먹는 음식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인정하고 노소의 차이를 인정하는 부분이 이 한식 뷔페의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진다 한다면 한층 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또 하나의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에 참여했었던 허태균 씨는 한국인의 심리를 파헤치다라고 하는 강의에서 복합 유연성이 만든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한국은 다채로운 밑반찬의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 한다면 이 다채로운 밑반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들의 밥상을 아주 간소한 밑반찬으로 만들어 갔고 대신 밥을 살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밥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밥은 빠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반찬들과 부식들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일본은 지금 현재 오히려 밑반찬은 간소화하면서 밥을 살려서 간편한 도시락 형태의 간편식으로 발전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양의 균형비를 쫓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다양한 밑반찬 속에서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한 부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본이 택한 궁여책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일본은 분명히 밥을 살렸고 우리 한국은 밑반찬에 너무 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면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한국 음식 문화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불과 이제 3, 40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를 이야기하고 배불리 먹었으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요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런 말 자체를 하지도 않죠.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뭐 고기를 먹는 것 같은 경우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라든지 쌀밥을 먹는 부분만이라도 특별한 명절이나 생일이나 이런 뭐 손님이 오신다든지 할 때나 쌀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줘도 안 먹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서양 음식, 패스트푸드 여러 가지 음식들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를 정도로 음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부분 같은 경우도 아침, 점심, 저녁, 뭐 심야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늘 먹다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인들의 소화기계도 상당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질병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본다 한다면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 형편이 좋아지게 되어지면서 질병의 증가율마저도 세계 1위를 잡게 됐어요. 물론 뭐 의료보험의 상황이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기 때문에 질병 검진이라는 부분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또 검진을 또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검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그 통계에 잡힐 수 있는 확률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검진을 않게 되어지면 뭐 질병이 뭐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그 얼마나 병이 돼 있는지 이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이런 그 세계 1위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일본에 비한한다면 거의 우리나라는 뭐 10배 이상, 30배 이상 더 많은 검진을 했다고요. 더 이상이기도 하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염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검진 방역 방법 자체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무튼 한국인들의 질병이 사회가 발전되어지면서 경제가 넉넉해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통계상으로는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외국에서 생각할 때 뭐 발효 음식이니 김치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질병 예방에 참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재미나게도 한국인의 이 밥상의 기본 재료인 이 장류라든지 김치와 발효 음식들을 상용하고 있는, 어찌 본다면 발효 음식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 공식적인 암 통계가 시작된 이후로, 즉 1983년 이후로 지금까지 위암이나 대장암, 그리고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대장암이 한 4위 정도 되고 위암은 이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렇게 소화기 계통이 좋은 그 발효 음식들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위암, 대장암, 자폐증 발병률이 이렇게 세계 1위를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그 약선을 공부하면서 많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을 제대로 만들어 먹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된 장류와 제대로 된 김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암, 대장암이란 자폐증 이런 그 발병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부족하고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이 자살률도 10년 넘게 세계 1위, 선천기형아 6.9%, 그 다음에 성조속증은 여아가 7년간의 상황을 볼 때 한 27배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 1살 영아의 빈혈 같은 경우도 12년 사이 7배가 증가를 하고 있고, 말기 심근염증 환자도 역시 20년간 15배가 증가됐다고 해요. 비타민 D 결핍증 같은 경우는 5년 사이에 9배가 증가되어졌고, 아토피 환자는 600만 명에 달하며 4명 중 1명이 정서행동장애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과연 무엇하고 관련되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주변의 환경, 환경 오염, 이러한 부분도 참 크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부분은 먹는 것과 깊이 관련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먹는 것 같은 경우도 시대에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그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본다 한다면은 가공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재료들이 혹시나 이 자살률을 높이고 있고 자살을 충동질하고 있고
우리 가공식품 속에 들어있는 좋지 않는 성분들이 기형아를 유발한다든지 성조숙중을 27배나 더 증가시키고 있다든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한 상품으로 우리는 그 음식을 조리하고 음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